뭐지? 혹시 제 조사를 좀 하고 뭐 수요가 어떤 수요가 많은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자기 개인적으로 나는 토지가 있다. 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세 분, 네. 나는 그 토지를 그냥 토지는 단기 차익은 아니잖아,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토지가 하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기다가 뭐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 귀향을 하거나 귀농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좀 있다. 있으세요? 역시. 예, 일단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좀 많은 것 같아. 예. 생산 녹지로 돼 있거든요. 예. 생산 녹지? 제가 그 땅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번지를 하나 좀 적어주시고 하시면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산 녹지라고 무조건 뭐 나쁘다 좋다는 아니라 생산 녹지인데 뭐 할 수 있는지 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예? 번지 기억 못해요? 다음에 오실 때 저 갖고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제가 갖고 오시면 제가. 자,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 아까 지웠고 얘 아까 지웠어요. 지웠는데 B하고 C 땅 중에서 그래도 요 놈이 조금 더 지금 전이라 좀 더 쌀 건데 금액을 넣어봤더니 이거 3억 8천원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얘가 3만 원이다. 이제 계산 다시 해야지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얼마짜리로 만들었지? 만 원짜리로 들었잖아. 지금 이건 3만 원이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가에 몇 프로만 계산할 줄 알면 돼? 30% 이거만 곱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그죠? 그러면 3은 그거. 그럼 제곱미터에 9,000원 나가는 거죠? 그럼 10제곱미터면 9만 원. 100제곱미터면 90만 원. 200이니까 180만 원 나가는 거네.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자, 일단 4억하고 3억 8천 차이인데 2천만 원의 요 차이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저기 B 토지도 건축 왼쪽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오른쪽에 있던 C 토지도 건축은 가능한데 C는 지목이 아까 뭐였었죠? 전이었어요. 농지였단 말이에요. 전답 과수원이 농지니까 쟤를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외로 쓰는 걸 바꿀전 쓸용자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걷어들이는 돈이 있어. 농지 보존분담금인데 옛날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라고 그랬었어요.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단어를 현재 바꿨어. 2006년도에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하면서 여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몇 %라고 됐어요? 30% 부과하기 때문에 이제 제곱미터 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하냐? 토지용계 확인서 뜯으면 바로 앞에 맨 앞에 지목 밑에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써 있어요. 그 금액에다가 그냥 곱하기 30% 한 다음에 면적만 곱해 주시면 돼. 그러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제곱미터 몇 평이죠? 0.3025평이잖아. 점이에요. 0.3025평이에요. 0.3025평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제곱미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제곱미터당 이게 1만 원이 나왔어. 1만 원이 나오면 얼마 내는 거죠? 3,000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얼마? 3만 원 내야 되죠? 만약에 50만 원이면 15만 원 내야 되죠? 만약에 70만 원이다 그러면 21만 원. 이거 봐봐. 그럼 공시가가 비싸면은 이거 내는 돈이 뭐 수천만 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야야야 그러면 5만 원을 딱 상한으로 하고 5만 원을 넘으면 얼마로 합시다. 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이 안 나오고 얼마 나와요? 5만 원. 21만 원이 안 나오고 얼마?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1제곱미터당 초과한다면 얼마를 상한으로 해놨어요? 5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농지를 사면 농지보전분담금이 평당 16만 5천 원 나온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16만 5천 원이라는 단어 들으셨을 거야. 16만 5천 원이라는 단어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이거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땅 사셨던 분들은 16만 5천 원을 농지보전분담 낸다라는 뜻이 뭐냐면 1평이 3.3058제곱미터거든요. 3.3058제곱미터야. 그러면 여기 3.3058제곱미터인데 지금 좀 전에 얼마로 했냐면 5만 원 1제곱미터당 최대가 얼마로 했죠? 5만 원이야. 그러면 5만 원에다가 3.3 곱하잖아요? 3.3 곱하면 한 평이죠? 여기다가 3.3058을 곱하면 한 평이잖아.
그럼 5만 원에다가 3.3 곱하면 16만 5천 원 나와요. 16만 5천 원. 그럼 평당 최대 많이 나오는 게 얼마란 뜻이네? 16만 5천 원이야. 내가 만약에 200평을 사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한 평이 얼마? 16만 5천 원. 그럼 10평이면? 165만 원. 100평이면? 1650만 원. 200평이면? 3,300만 원. 그래서 200평짜리 땅 사면 3,300만 원 나간다는 게 적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워볼까?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1평에 한 평이 얼마라고 한다고? 16만 5천 원. 그러면 100평이면 1,6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면 200평이면 3,3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200평짜리 농지를 샀다. 2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이게 2억이라는 거예요. 지목이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난 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200평이니까 여기 도시 지역의 인근에 비싼 땅이야. 그럼 무조건 상한 맞을 거예요. 상한 맞으면 2억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야 되죠? 3,300만 원 내야 돼. 그럼 3,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취득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4.8% 정도 되기 때문에 5%로 잡으면 5, 20이죠?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 내 이름으로 넘기고 하는데 2억 4,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로 바꾼 데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 200평이다 그러면 200평이면 몇 제곱미터면 660제곱미터죠. 66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3만 원짜리였어. 그럼 3,3은 9,000원이죠. 9,000원에다가 660 곱하면 594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개별 공시가가 17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17만 원이면 이게 5만 1,000원 나왔어요. 아까 5만 원을 넣으면 5만 원. 그럼 5만 원이니까 660에다가 지금 200평이죠. 그럼 이제 5만 원을 여기 660 곱하면 3,300이 나와요. 왜 3,300이 나왔냐? 이 660이 몇 평이에요? 200평 아까 계산했잖아. 200평은 3,300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100평이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 1,650만 원. 됐어요? 그럼 150평이다 그러면 1,650에다가 얼마 더 하면 돼요? 900 정도, 750 더 하면 되죠. 대략 그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 한 평에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16만 5천 원. 10평이면 165만 원. 100평이면 1,650만 원. 200평이면 3,300만 원 나온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거만. 우리 보통 평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지워볼까요? 여기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요게 200평, 요게 1,000평. 자, 누가 도로에 더 많이 접했어요? A하고 B 중에 누가 도로에 더 많이 접했네? A가 도로 한참 많이 접했죠. 근데 얘는 몇 평이에요 지금? 1,000평. 얘는 200평. 여기서 물어봐야지. A가 평당 가격이 비쌀까요? B가 평당 가격이 비쌀까? 평당 나올 때 가격이. A가 평당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B가 많을 것 같아요? B가 비싸, B가. 평당 가격이 비싸. 이유가 뭘까요? 둘 다 도로 접한 건 똑같아. 평수가 적으니까 비싸요? 평수가 적으니까 비싸? 수요자가 많아서 그래. 200평을 살려는 사람은 1,000명인데 1,000평짜리 살려는 사람은 12명이야. 당연히 많은 사람이 많이 가겠죠. 왜 그러냐? 이게 농지법에 규제가 있어서 그래요. 농지법에 가면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경자 유전이란 말을 들어봤죠. 농사진사는 아니면 소유 못해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사유가 18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니죠. 소유할 수 있다. 특례 이렇게 해서 특례 규정에 보시면 국가하고 지자체는 농업인이 아닌데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아니에요? 그럼 취득할 수 없어. 상속 같은 경우 가능합니까? 상속 가능하죠.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려면 우리 아버님 애인만 5명이야 지금. 안 돌아가셔요. 지금 평균 연령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한참 멀었어. 못해. 그리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농지 외로 쓰는 게 있고 체험영농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 체험영농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체험 용농으로 할 때 농지 소유할 때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는데 취미 삼아 하는 거죠. 주말에만. 주말 농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까지 갖게 있어요?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야. 이게 왜 1000 미만이냐면 농지법에 가면 농업인의 정의에 농업인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이에요. 그럼 얘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아니에요? 그럼 얘 1000 이상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1000 미만만 가지라고 돼 있어. 그래서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할 때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취득하려는 게 뭐예요? 거의 체험용농 아니면 영농요건 분리농지 아니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말농장이 체험용농이에요. 그럼 이제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0.3025 곱해야 되죠. 0.3025평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302평 되는 거네. 1000제곱미터니까 302평이죠. 그러니까 농지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게 300평에서 200평의 거래가 제일 많은 거예요. 305평은 거래가 안 돼요. 안 사. 사는 사람들 못 사요. 왜 못 사? 농업인이 아니니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거래가 많은 게 200평에서 얼마예요? 300평 거래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잡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정도 땅을 취득하려고 그러려면 전원주택 지려고 하거든. 농지 사면. 보통 전원주택을 제일 필요로 하는 평수가 몇 평이면 전원주택 딱 좋아하죠? 건축물의 면적 말하는 거야. 40평이야, 40평. 40평. 40평짜리 전원주택 좋아한다고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40평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40평짜리면 2층짜리 지면 80평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단독택이라 들어가면 좁아요. 아파트 40평은 되게 넓죠. 아파트는 안목지수로 하기 때문에 되게 넓은데 단독택은 안목지수가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이라 실질적으로 가면 32평, 33평밖에 안 돼요. 근데 자 40평짜리를 좋아하는데 이 땅이 100평이잖아요. 100평이면은 도시지역 외에는 계획관리 빼고는 다 건폐율이 20%로 돼 있어요. 계획관리가 아니면 다 20%야. 그럼 100평이 얼마 질 수밖에 없어요? 20평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몇 평을 사야 돼? 200평을 사야 40평을 지어요. 그러니까 농지 사는 사람들이 200평 이상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200평에서 300평 사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경매에는 물건 나올 때 350평짜리가 나왔다.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간다고. 모르는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예. 왜? 경매를 할 때는 여러분이 산 다음에 그걸 나중에 팔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을 생각이에요? 팔 생각인데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예. 비싸게 못 판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은 얘가 수요자가 많으니까 평당 가격이 얘가 100만 원입니다. 평당 가격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근데 얘는 평당 가격이 얘는 80만 원 정도 나와야 겨우 살까 말까야. 예. 그러면 얘는 평당 얼마? 100만 원. 그럼 얘 몇 억이네? 2억이잖아. 2억.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얼마야? 80만 원이니까 8억이죠. 8억이잖아. 8억. 평소에 크니까 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 그럼 혹시 옛말에 죽기 전에 친한 친구 4명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4명 있으면 평생 잘 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잡아. 요 땅을 살 때 내가 지금 200평만 사면 되죠. 200평만 사면 되는데 요거 200평이면은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되네. 4명 있으면 200평씩에서 얼마예요? 1000평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면 돼. 산 다음에 나중에 공유 지분할 때 분할할 걸 전제로 하면 되죠. 네. 분할하게 되면 5개를 분할했죠. 분할한 다음에 팔 때는 내가 평당 8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에 팔아? 100만 원에 팔아. 그럼 평당 20만 원 차이 생겼네. 20만 원이면 200평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 번 거네. 제일 이해됐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더 나왔잖아. 물론 이제 취득세 빼고 못 빼고 양도세 빼고 나면 돈 1,000에서 2,000원 정도밖에 손에 안 쥐어지겠지만 이미 수익은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공유 지분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지분을 이걸 처분하기가 애매하니까 항상 뭐예요? 분할할 걸 전제로 취득하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 생겨. 친한 친구여도.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친한 친구가 안 와. 죽기 전에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할을 전제로 하고 너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렇게 하는데 땅 모양이 이러니까 괜찮지만 땅 모양이 만약에 이랬으면 또 친구들하고 또 싸움 납니다.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분할할 때 이걸 누가 가져갈 거야? 200평을. 요거 가져가려는 놈, 요거 가져가려는 놈, 요거 가져가면 얘는 좀 이따 자살합니다. 맹지잖아, 이거.
그러니까 분할하는 경우가 애매하게 안 될 땅이면 또 애매하면 거두지 않는 게 맞는데 이 땅은 괜찮았거든요. 하나 볼까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목이 전이거나 답이거나 과수원이면 농지라고 해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를 내가 다른 걸로 바꿔 쓰겠다 그러면 토지 형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 해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원래 받는 거예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농지 관련된 전용 허가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권자가 농지 관련 담당자 공무원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시켜 주는 거니까 허가 날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허가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2천만 원 나왔다. 2천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내면 그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야 허가가 나와요. 돈 안 내는 애한테 허가 못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그럼 나중에 자가요. 토지 형질 변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건물 지을 수 있는 형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되면 얘 나중에 건축물 대장 나오겠죠. 이 대장을 가지고 가야 지목을 대로 바꿔줘요. 자가요. 대가 여기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목은 처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질만 바꾸려면 이미 거기서 끝나서 나중에 지목 변경하겠지만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축물 목적이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지목이 바뀐 걸로 간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목은 마지막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도 되고 건축 할 때 건축사가 다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결론부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었던 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지목을 뭐로 바꾸면 돼요? 대로 바꾸는 거야. 마지막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놈을 형질 싹 바꿔서 건물 다 졌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딱 봤을 때 농지죠. 전 같으세요? 답 같으세요? 답이죠. 경지정리 저렇게 잘 됐으면 전일 수가 없어요. 답이야. 답인데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농지 외로 저거를 쓰겠다 그러면 농지 전용 뭘 받으셔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아까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10,000원이다. 이제 계산할 수 있으시지 이제? 누가 물어보면 10,000원이래. 그럼 몇 프로 곱하면 돼? 30%. 그럼 얼마 나오니 제곱미터당? 3,000원. 3,000원 나올 거니까 200제곱미터다라고 했어요. 그럼 200제곱미터면 3,000원에다가 몇 곱하면 돼? 200 곱하면 되죠. 3이 60만 원 나오는 거네. 예. 그럼 이제 60만 원 다금 나왔죠. 그걸 이제 그 농지 전용 상담 창구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건 요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농지 외로 쓸게요라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쟤네가 검토한 다음에 허가가 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냐 허가 처분을 해야 되냐 판단을 하는 거야. 한 다음에 이거 괜찮아요 라고 농지 허가를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보존부담금이 얼마 나옵니다라는 부가결정 통보서가 날라와요. 통보서에 농지보존부담금 납부해야 되죠? 그럼 납부하면 이거 발급받을 거예요, 통지서. 납부하면 영수증 나오겠죠? 그 영수증을 다시 이제 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영수증까지 냈으니까 내가 너 무슨 증 줄게? 허가증. 허가증 마지막에 교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라고 하면 되게 많이 했어. 건축하는 것도 있고 형질 변경하는 것도 있고 건물 물건 쌓는 것도 있고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농지 그러면 농지는 요 두 가지는 똑같아 이게.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는 내고요. 산지는 뭐 내느냐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산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농지가 많이 나오면 아까 최대가 얼마지 제곱미터당?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산지 준보존 산지 같은 경우가 5,000원에서 많이 나오면 4,000원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4,000원 정도 선인데 4,000원인데 농지는 얼마야? 5만 원이야. 최대로 많이 맞으면 차이가 몇 배야 그럼? 4, 5, 20. 몇 배야? 12배 정도 되는 거죠? 예. 12배 정도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게 형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싹 밀었어요. 여기를 밀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하려면 형질이 다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 지어야 마지막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내가 만약에 짓겠다 그러면 일단 대지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농지면 무슨 돈 낸다고 그랬지 아까? 농지보전 부담금이고 임야면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를 내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개별 공시가의 몇 프로? 30%인데 요 임야 같은 경우는 형제병행하는 게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보존 산지면 얼마, 보존 산지면 얼마,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면 얼마, 이게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 제곱미터당.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농지보존분담금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660제곱미터짜리 200평인데 얘가 만약에 75,000원짜리다. 75,000원에 30% 곱하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2,500원인데다가 제곱미터 곱한 거겠죠? 곱하면 얼마? 1,485만원 나왔어요. 1,485만원 나왔는데 여기 대치살림 자원조성비 단가가 지금 현재 15년도, 16년도, 7년도 이렇게 있을 건데 또 15년도 거부터 볼게요. 15년도에는 준보존 산지가 얼마였네? 제곱미터당 3,600원이에요. 그러니까 3,600원을 제곱미터당 내면 되는데 이게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면 7,000원인데 우리가 이거는 거의 개발할 가능성이 없어요. 산지전용 지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왔네? 24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싸게 나왔죠. 1,200만 원 싸잖아 지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2015년 1월 28일 날 얼마 나왔어? 3,670원이야. 그럼 16년도, 17년도에 이 금액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워볼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년도 거 넣어놨는데 이건 16년 거. 16년 얼마네? 3,740원이니까 100원 올랐네. 그죠? 좀 전에 3,600원이었었잖아요. 3,700원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2017년도에 얼마 나왔냐면 17년도 거 내가 넣어놨나? 17년도 거. 1월 달에, 지난 달에 나온 거. 얼마 나왔어요? 4,250원. 확 올랐죠? 15년에 3,600원이던 게 17년도, 16년도에 3,700원이니까 80원 올랐다가 지금 현재 4,250원이면 거의 500원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딱 1제곱미터 500원씩 더 내야 되는 거지. 저게 만약 5,000원으로 내년에 바뀌었다. 그럼 5,0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700원을 더 750원 돈 더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미리 해놓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한참 뒤에 오르고 나서 할까? 미리. 저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해야 돼. 임야가 있어서 개발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럼 이제 볼까? 결론 얘기할게요. 자, 농지를 전용한다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돈을 내라. 이걸 아까 농지는 뭐라고 그랬어? 농지보전 부담금. 그래서 200평 토지에다가 내가 만약에 개보니까 3만 원짜리 때는 9,000원이니까 596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걸로 결론 내릴게요. 자, 아까 그 땅을 여기 형제 변경해서 내는데 왼쪽 B가 아까 4억이었는데 C가 3억 8천에다가 농지보전금 3만 원에다 더한 180만 원인데 아까 성토 비용도 있다고 그랬죠. 성토 비용 아까 한 100에서 200 정도 잡을게요. 200 정도 잡으면 얼마지 총? 400만 원 정도 든 거죠. 그러면 1,6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쭙고 갈게요. 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이해되실 거야. 여러분 전원주택 짓고 싶으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이 현재 300평입니다. 이거를 비싼 땅이면은 전용할 때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이 싼 땅이면 다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비싼 땅 상한 맞는 거면 평당 아까 얼마죠? 5만 원짜리면 평당. 이거야 돼. 입에 이거야. 따라해봐요.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누가 가게다가 발로 차면 16만 5천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16만 5천 원 정도는 나와야 돼. 내 귀에 머릿속에서. 한 평당 얼마 나온다고요? 16만 5천 원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300평 땅인데 이 땅이 비싼 땅이에요. 그럼 나는 몇 평만 전용하면 되겠다. 자, 일단 이거부터 줄게요. 나는 40평짜리 집 짓고 싶은 거야. 보통 전원주택 40평 짓거든요. 그러니까 40평짜리 집 짓고 싶다. 나는 얼마만 된다. 얼마만 전용하면 된다. 저한테 뭐 하나 물어봐 줘야 되는데. 여기 뭐 하나 물어봐 줘야 돼요. 네? 건폐율이 어디에 써 있죠? 용도지역. 나한테 용도지역이 뭐냐 물어봐 줘야 돼. 다시 한번. 자, 이 땅이 40평짜리 짓고 싶은데 나 형제병이 하려고 그럽니다. 몇 평만 전용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면 건폐율이 20%야. 그럼 나는 몇 평짜리를 짓고 싶은데요? 40평. 그럼 100평을 전용하면 20평. 200평을 전용하면 40평. 그럼 나는 200평만 전용하고 100평을 전용 안 해도 그럼 100평에 대해서 안 내잖아요. 만약에 비싼 거면 1,650만 원을 더 낼 뻔했잖아. 지금 많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아까 100평에 1,650만 원이니까. 그럼 여기서 농지인데
지목 저 전을 내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대로 바꾸는데 내가 전용해야 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건폐율이 20%니까 200평에다가 해야 40평이 나온다. 그러니까 난 얼마만 전용하면 된다요. 200평만. 근데 싼 땅이다 그러면 다른 게 날 수도 있어요. 싼 땅이면은 그냥 300평 더 전용해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금액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원래는 300평 중에 200평만 내가 농지만 전용 허가를 받고 요거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싼 땅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만 원짜리 땅이에요. 1만 원짜리면 3천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3천 원이면 3천 원이에요? 그러면 660 곱하면은 198만 원 나오니까 200만 원 나오네. 그럼 200평에 200만 원이면 300평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100평에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이 만 원짜리 땅은. 그러면 100평에 100만 원이면 300평 다 해봤자 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다 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땅값이 좀 비싼 땅이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저 살 건데 그렇게 돈을 들여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쪽이 도로예요, 이게. 도로입니다. 자, 이 도로네. 예. 도로야. 자, 이 도로인데 분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200평을? 가로로 해야 돼요? 세로로 해야 돼요? 가로로 하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로로. 그럼 이렇게 세분해야지. 그럼 왼쪽이 얼마고? 200평. 그럼 이제 건물 짓고 오른쪽이 100평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이게 100번지 땅이었다. 그럼 얘는 100번지가 되는 거고 얘는 100-1이 되고 나는 두 필지 소유자가 되는 거지. 필지가 지목이 다르면 합병 못 하거든요. 지목이 전이면 되고 얘는 이제 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쌌다 그러면 다 바꿔버리는 게 맞고. 제 말이 이해되시는 거죠? 예. 자, 이제 저거 기본적으로 농지 개념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토지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뭘 알아야 되냐? 상식을 알아야 되고, 상식. 상식의 뜻이 뭐죠? 상식의 뜻이 뭐야? 모르면 바보 되는 게 상식이에요. 예. 그러면 모르면 바보 되는 거야. 예. 그럼 잘 봐봐요. 자, 일단 땅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땅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제 규제하고 있는 것 중에 토지 위에 내가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얘가 들쑥날쑥해요. 지금 관련 법률에 따라 야 너는 이 용도로만 써라 라고 할 때 용도 지역을 줬는데 이게 도시지역으로 줬냐 아니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냐 또는 농림지역이냐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제가 2003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땅을 주셨거든요.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150번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간 그 할머니의 상속받은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하엄사 주변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구례 출신이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을 딱 주시길래 제일 먼저 제가 뭘 했냐면 12,000평이에요. 12,000평이면 이 느낌이 좋잖아. 그래서 토지용계획화에서 딱 뜯었더니 자연환경 보존 뜨더라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하고 농가주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할 일이 없잖아요. 농가주택, 농업인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땅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지. 근데 이거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가 행정계획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던 거를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최소 500배 오릅니다. 자연환경이 주거로 바뀌면. 최소 500배인데 그래서 제가 저걸 팔까요? 안 팔았을까요? 제 아들의 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구례구는 뭔가 개발 계획이 없어요. 온천만 터지면은 뭔가 하는데 온천 터지면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온천이 우리 집 말고 저희는 이제 산 쪽이다 보니까 화엄사 가는 중간에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화엄사 주변에 가면 온천이 그렇게 많아. 가보셨어요? 화엄사가 물이 되게 좋거든요. 겨울에도 들어가면 추워서 못 들어가는데 거기가. 화엄사 옆에 그 산 있잖아. 지리산. 그쪽 라인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주거로 바뀐다? 이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을 짜서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인데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묶였다. 그럼 이제 상속 포기각서 쓰는 게 맞아요. 예. 개별법에 따라 또 규제해버려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이 지정되는 순간 나는 주택을 신축을 못해요.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원주민들만 허용을 해주겠다고 돼 있거든. 음식점도 5년 이상 거주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개발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영어로 그린벨트. 8군데인데 현재.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 인천이 있고, 서울이 인천이 아니라 대전에 있어, 대전. 대전에, 광주에, 여기 마창진이라고 창원시 있죠. 거기 울산,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7군데 있었다가 지금 현재 세종시 있죠. 세종시가 묶였어.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8군데가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럼 우리 제일 가까운 데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서울 있죠, 서울. 서울의 용도 지역은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용도 지역이? 서울은 도시적으로만 되어 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없어요. 서울시는 100%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 뭐로 해분되냐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이걸로. 서울시는 이 4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주거지역이 50%. 주거지역 50%. 그러니까 서울시 땅에 누우면 그냥 주거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많은 게 뭘 것 같으세요? 상업지역? 네. 한 개를 못 맞히면 녹지지역. 녹지지역이 40%예요. 여기 40%. 그 다음 많은 게 상업지역 한 개를 못 맞힌다니까? 여기 6%예요. 여기 4%예요. 그게 따지면.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적네? 상업지역. 제일 적으니까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상업이 제일 비싼 거예요. 서울시 땅 보면 서울시 땅 중에 외곽은 다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다. 녹지 40%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어. 다 거의. 그리고 이제 상업적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해서 4%. 저기 영등포 있죠. 영등포. 영등포 쪽에 한 6% 있어요. 왕십리하고 이쪽에. 노원 쪽하고 공업지역 별로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만약에 서울로 나왔다. 서울이. 서울 그려볼게. 이게 서울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뭐 지나가죠, 이렇게? 한가. 그래서 강아지 2마리가 이제 엉덩이 붙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강아지 2마리가 짐 지고 있어. 그럼 여기 해당 지역에 여기 부분이 여기 외곽 부분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옆에 있는 도시를 뭐가 무질서 확산 막으려고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요 땅 중에서 지금 중심부에는 개발 제한구역이 없네. 그러니까 중구, 종로구 이런 데 서초 거기 어디야? 마포구 이런 데는 개발 제한구역이 없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자 봐봐요. 여기 구가 25개 구로 돼 있거든. 서울이요. 25개 25개 구로 돼 있어요. 25개 구 중에 개발 제한구역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딜 것 같아요? 서초예요. 서초. 우면산 쪽이 제일 많아. 서초구 다음에 많은 데가 강서구야. 강서. 그 다음에 어디? 강동구, 노원구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개발장국이 많아요. 그러면 개발장국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땅이 부족하면 뭘 풀겠네? 개발장 풀어야죠. 그럼 제일 많이 50% 이상 있는 게 서초구는 50% 이상의 개발장구역이야. 그러면 서초구 쪽은 나중에 개발장 풀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 그죠? 땅이 지금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으면. 그럼 이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 규제가 없어졌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가야지. 근데 얘가 만약에 규제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가만히 있었는데 국가가 계획 바꾸고 법률 바꿨더니 내 땅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제 땅이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풀렸다. 그럼 어떻게 해? 올라가는 거죠. 그럼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땅을 못 사는 거야. 개발제한 풀리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국책사업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할 때 도로 등이 지나가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눠진 단절된 토지를 때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땅을 사려고 했더니 그 땅인 거라 그럼 얘는 해제할 수 있겠구나. 내 감을 잡는 거지 국가가 해제하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법들이 들어서니까 여기까지 좀 하다가 포기 이렇게 하는 거야. 포기. 왜 포기하냐면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뭐 건드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토지 쪽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강의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토지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쳐봐. 저 빼고 몇 명 안 나와요.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몇 명 있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있다가 저는 친한 분이었는데 가셨어. 학교 가셨어. 학교 가셨다고. 학교 가셨다고. 왜? 이게 돈이 되는 거가 보이니까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게 중간에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풀렸을 상관이 없는데 안 풀려가지고 횡령했다는 뭐 소송 들어와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같이 강의한다는 분 8분 중에 2명 남아있어요. 저하고 저쪽 경매하시는 분 1분, 2분 남았어. 저도 조만간 갈까요? 저는 안 가요. 투자자 안 모집해, 나는. 왜 안 모집해? 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모집해요? 그러니까 난 내가 내 땅 가지고 내 돈 들여도 내가 사는 게 낫지 남들 모집하면 안 돼. 근데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얘기 나오면 여기가 120억이야. 내 돈이 120억이 없잖아. 막 하고 싶은 거야. 120억이 되는 거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1억씩 투자해서 120억 모으면 간단하게 되긴 돼. 근데 그게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땅은 샀고 인허가 받기는 애매하고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이라는 거 초기를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학교 가셨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얘네들이 자꾸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건축 규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토지는 뭐 하려는 거예요? 건물 지으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상업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상업용도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상업용도가 돈이 되고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거, 갈망하는 것들을 줘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녹지지역이야. 그럼 평생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녹지지역에서 쓰라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이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니까 여기는 뭐 거의 몇 프로, 100% 뭐예요, 여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 땅에다가 내가 뭘 질 수 있냐? 이게 도로가에 붙어 있냐? 안으로 좀 들어와 있냐? 아니면 외투에 사거리에 코너냐에 따라 건물을 질 수 있는 용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다가 보면 건축되는 규제, 높이 규제 막 나오니까 아이고 돼야 1조 제한 나오고 뭐 이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블루오션인 거예요.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위치 혹시 서울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가 어디라고 들었어요? 명동이 어느 건물이죠?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상업은행에 있던 건물. 평당 2억 9,700만 원, 2억 9천원인가 그래요. 한 평에 3억인 거야. 한 평에 3억. 여기 이렇게 3평 사면은 얼마야? 9억이야. 그래서 한 바퀴 두르면 9억에서 굴른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진짜 싼 땅, 320원짜리 땅 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 저기 전라도 이번에 세월호 침몰한 데 있죠. 거기 하면 조도섬이라고 있거든요. 조돌이라고 조도섬이 있는데 거기 1제곱미터당 32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20원이니까 10,000원 주면 섬 하나 사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누가 섬을 팔까요? 안 팔지. 거래를 안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런 땅들은 전부 다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디에 있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얘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토지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거든요. 구매자는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계속 살려고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시지가가 떨어졌던 적은 없었어요. 평균 공시지가가. 대한민국이 1962년에 개별 공시가를 산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평균 공시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갔냐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 두 개 차이예요. 그래서 62년도부터 올라간 거 내가 그대로 해줄게.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80, 85, 90, 91, 92, 93, 94, 94, 55, 2000, 2000 이렇게 가요. 언제 확 오른 거예요? 70년대에서 80년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5,000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이 사이가 5,000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땅이 막 필요하니까 값치가 막 올라간 거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는 보합세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라간 거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놈들을 평균을 했더니 그래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은 사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휴지는 아니죠. 형상물이 남아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장점은 그런 거고 그리고 규제가 어느 날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이럴 건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규제 뭐 하겠다가 발표가 될 거예요. 기존에 풀었던 거를 좀 묶는 게 있을 거고 이번에는 묶었던 걸 좀 푸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얘는 움직이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얘가. 한번 볼까?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최근에 저한테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땅이 하나 있는데요. 도심지에 있대. 도심지에 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짓고 싶은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짓고 싶습니다. 왜? 온통 관심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매달 뭐를 받고 싶은 게 꿈이지. 월세 받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안정적으로. 저도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서 평택 돌아다니다가 땅 나오고 뭐 보고 다니면서 다가구 부지 찾고 다니거든요. 저도. 왜 다가구 부지 찾는지 아세요? 다가구의 장점부터 가야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일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2년 보유하고 팔면. 맞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한번 따라. 다가구. 한번 해봐. 다가구. 해봐요. 다가구. 혼자 다가구 있잖아. 단독주택이잖아.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다가구를 지었을 때 최대 몇 층을 지을 건데 여기다가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 받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팔고 내가 갖고 있던 건물 팔고 여기다 이거 짓겠다는 거야. 그럼 옥상은 항상 주인집이 들어가야죠. 그럼 1층에서 최대한 빨 수 있는 게 상가 빼야지. 그리고 많이 질 수 있으면 최대한 2개 층 더 져서 최대 몇 층까지 져요? 4층 져. 주거로 쓰이는 건 3개 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을 뭘로 빼야 돼요? 주차장이나 상가로 빼야지. 주택으로 쓰이는 거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3개 짓는데 여기는 내가 살아야죠? 여기 2가지에서는 이제 월세 방 쪼개가지고 월세 받아야지. 여기서 월세 받아야지. 그럼 월세가 얼마 나오냐? 내가 이렇게 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니까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을 볼 때 뭘 짓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때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가 요즘에 최근 추세가 제일 많아서 분양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그냥 건물 지어서 월세 받고 싶다. 이거 짓고 월세 받고 싶다. 이런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요거 어느 토지가 제일 적정합니까? 그럼 일단 용도 지역이 주상공록 중에 어디겠네요? 일단 용도 지역이 맞아야지만 주택을 질 수 있으니까 얘는 버리고 시작해야지. 월세가 안 들어와. 애들이 안 들어오거든. 녹지 지역인데 방을 30만 원짜리 20만 원 내놔도 안 와요. 네. 교통편이 안 좋으면 월세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이제? 주상공. 공업 지역은 아니겠죠? 그럼 상업 지역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야? 주거 지역. 주거 지역이 몇 개로 세분되냐면 이 6개로 또 세분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용도지역 개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땅이 무슨 땅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땅이 규제되어 있는 규모 제한하고 건축 제한이 있어요. 그 2개만 딱 볼 줄 알면 대충 머릿속에서 몇 층 져서 얼마까지 가겠다 이거를 연습하는 건데 그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다다다음 주 3주만 하면 웬만한 땅 보면 할 수 있게 이제 해드릴 테니까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 다음 주에 빠지실 거예요? 누구야?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지금 개념을 잡으려면 어느 토지가 적정한지 일단 판단이 된 다음에 규모가 나오는 거야. 이게 2종 일반 주거였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아까 서울시의 땅은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이랬죠. 주거지역이 전용 일반 주거랑 준주거로 나눠지는데 전용 주거는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저기 평창동 저기 성북 쪽에 거기 빼고는 거의 일반 주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움직이다 다 빠지면 2종 일반이에요 거의가. 서초구도 좀 있어요. 네. 그럼 1종하고 2종하고 3종인데 보통 아파트는 3종에다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가 만나는 땅은 1종 아니면 2종이에요. 3종 일반 주거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집을 지려고 그럴 때 용적률을 어차피 못 찾아 먹기 때문에 그 1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 1조 제한 때문에 거의 건물 보시면 혹시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야. 다가구나 다세대가 쭉 있는데 건물 보면 분명히 쭉 올라오다가 3층까지 가다가 4층에서 들어가 어디로. 분명히 올라가다가 3층까지는 제대로 가요. 그러니까 3층까지 제대로 간 이유가 3층까지 제대로 지어라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1조 제한으로 정보방에서 후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건물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가다가 이렇게. 꼭 보면 얘가 4층일 거예요. 1층, 2층, 3층이야.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3m죠. 보통 층 한 층에 우리 3m로 보거든요. 몇 m죠? 9m.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일 때는 정북 방향에서 9m까지는 1.5m 떼서 똑바로 올라가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 제한이 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어느 토지가 적정한지 봤더니 2종 일반 주거래. 근데 거기 봤더니 규모를 지을 때 나는 4층 짓고 싶어도 4층을 못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제한 때문에. 근데 4층을 지을 수 있는 땅들도 있어. 북쪽 방향에 도로를 끼고 있으면.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얘는 덜 받아요, 제한을. 왜 덜 받냐? 그럼 지도상에서 어느 땅인지 딱 본 다음에 걔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간지를 눈으로 살에 딱 보면
아, 그래서 제가 절로 간 거야? 그게 이해되면 이제 여기 나가서 지나가다 볼 때, 이쪽이 북쪽이구만. 여기 면적이 40평 정도 되는데 3층에서 꺾였고 이게 보여요. 근데 평 개념도 없고, 주택의 개념도 없고, 주거지역 개념도 없고,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생기초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규모가 얼마인지 알았고 몇 층까지 지었어? 그러면 지으면 내가 제일 먼저 땅 살 때 들어가는 세금 있죠. 세금 나갈 거고, 세금 나가면은 이제 중개보수도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개보수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그 계산해 보면 되지, 그거는. 그리고 토지개발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뭘 질 수 있냐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나와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몇 %를 질 수 있는지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잠시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 현재 시세 파악하려면 우리 시세 어떻게 파악하죠? 토지 시세 파악하기 쉬운 건가? 시세 파악 우리 어떻게 보통 하세요? 거래된 거 어떻게 확인하지? 그렇죠. 중개업자지.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중개업 하신 분이 거래된 적이 없으면 실거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이트가 한국감정원 사이트인데, 감정원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는 아직 안 나오는데 조만간 할 거래요. 이제 토지는 나와. 6개 정도는 확인이 돼요. 근데 확인을 했을 때 번지수가 안 나와. 이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 지역 여기면 옆에 있는 땅 번지 있죠? 번지 있잖아. 그래서 알바생 시켜서 여기 주변에 있는 땅 한 100개만 등기부등본 뜯어라, 이렇게 해요. 등기부등본 뜯으면 밑에 그 거래된 금액이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 평균치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는 거지. 시세 파악할 때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시스템이 좋아져서 거래된 거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지목하고 면적이래. 지목, 용도지역, 그 정도가 유사한 거는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서 대충 평균가를 찾을 수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그거라도 만들어준 게 어디예요. 그죠? 옛날에 이 노가다를 다 했는데. 땅 살려면 주변에 있는 번지 다 뜯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다 뜯었단 말이에요. 거래된 게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됐다 써있잖아요. 그거 보고 파악을 해서 노가다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을 좀 덜 하는 게 이제 됐으니까, 그거 시세 파악한 다음에 적정 가격으로 내가 그럼 맞는지,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해야 되죠. 수익률 몇 %면 주로 사죠, 우리? 5%? 서울은 한 5%. 5%인데 4.2% 나왔다. 이 물건 버려요? 가져가요? 가져간 분도 있어요. 근데 6.2%다. 무조건 달려들잖아. 수익률이 6.2%면 무조건 해야지, 이거. 은행이 많아 2.8%인데. 그러면 내가 저 다가구 주택을, 저 다중주택을 샀을 때 매달 얼마 정도 월세가 나오고 내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 때 수익률이 몇 %냐, 이거 계산하려면 엑셀 돌려야 되거든요. 엑셀 안 돌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5개. 제가 5개만 물어봐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1초 안에 내가 수익률 나오게 해줄게요. 그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세요? 나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뭐 누르면 뭐 나오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다라는 게 그 엑셀 형태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할 거는 그거야. 제일 먼저 다가구를 지려면 다가구 개념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초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하나 줄 거예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보는 거야. 본 다음에 여기서 월세가 얼마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 월세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부동산 하는 업자분들보다 훨 나아요. 예.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거나 하진 않거든. 왜 안 가르쳐줘요? 내 밥줄인데 누가 가르쳐줘, 그거를. 예. 근데 저는 그게 밥줄이 아니라 딴 게 밥줄이라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이때 단독주택이 뭐냐? 딱 보자마자 저 단독, 저 다중, 저 다가구, 이 정도는 나와야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거 보고 아파트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몰상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거? 단독주택이죠? 이거 뭐야? 어디였어? 자, 이건 단독주택이고, 이건 뭐죠? 보자마자 딱 나와야 되는데. 써있잖아, 다중주택이라고. 단독주택이 써있죠? 예.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뭐야? 얘는 다가구고, 얘는 다중이고, 얘는 단독이야. 외관을 보고서 저거를 못 맞히면 완전히 생초본 거고,
그래도 저 다중이네, 저 다가구네. 그러면 기초는 넘어간 사람이야.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이게 아파트인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 보자마자 얘로 추정되겠다라는 걸 하는 거지.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그냥 다가구고 다중인데 벌써 다가구는요 외관이 다세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1층 보면 알아요. 다세대는 1층에 상가 안 빼요. 그럼 무조건 다가구야 이거. 다세대는 세대 분양한 거잖아 이거. 근데 다가구는 자기가 거주하면서 월세 받고 여기서 월세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피로티로 빼가지고 피로티로 주차 대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모양새를 딱 보고 얘 뭐다. 제가 사진을 한 몇 개 갖고 올게요. 이거 한 다음에 보고서 뭐예요? 그러면 그게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초는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있어야 땅을 하나 준 다음에 땅에다가 뭐 짓는 게 맞을까요? 다가구가 맞을까? 다세대가 맞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세대가 맞다 그러면 분양하게 되는 거고 자기는 분양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는 수익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무슨 주택으로 가야 돼? 단독. 난 분양하겠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되고? 공동. 응, 공동. 어디 갔어? 예, 공동주택은 분양형이잖아요. 분양을 하려면 내가 연립주택을 짓 거야, 다세대를 짓 거야, 아파트 짓 거야 이거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의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그거부터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짓는 거 하고 일조제한만 딱 보면 동네에서 저 건물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